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정부가 광복회의 내년도 예산을 6억 원 깎았습니다. 보복성 삭감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사우나와 드레스룸 시설을 불법 증축했다는 의혹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단도직입도 예고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김문수 후보자의 주장을 전문가와 팩트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광복절 0시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튼 KBS가 거듭 사과했습니다. 박민 사장도 친일 매국 방송은 아니었다며 사과했는데 말과 태도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틀어서 친일을 하겠다 하고 미친놈이죠. 일본 게이샤를 동정했던 게 친일이면 그건 친일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결혼식 소개하는 가수의 반주로 그것도 변주돼서 9초간 사용됩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있다가 하객들이 입장하는 과정에서 6초간 그것도 변주된 행으로 사장님? 배경음악으로 사용됩니다. 사장님? 예, 설명을 계속 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지만 여야 정쟁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구하라법이 오늘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와 함께 PA 간호사 진료를 합법화하는 간호법도 통과됐습니다. 간호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에 있던 간호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논란은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SNS에 친일에 반대하는 릴레이 게시글을 올리면서입니다.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는데 다음 주자로 조국 대표를 지명하면서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또 윤한 갈등입니다. 이번엔 의대 정원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은 기존 증원 계획에 변화가 없다며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는 그러자 국가의 임무를 말하며 다시 대통령실을 겨냥했습니다.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게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올해 초부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부딪혔습니다.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방송사 카메라 앞이나 페이스북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서로 공중전만 하면 진정성은 점점 떨어져 보이고 피로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윤영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전성균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김윤영 의원님. 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도 취소됐거든요. 결정적인 이유가 의대 증원 문제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추석 민심이 더 챙겨야 된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의대 증원이 문제로 인해서 취소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근데 저는 이 문제를 갈등으로 보다기보다는 대통령은 대통령 일을 하셨고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여당 대표로서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예. 의료 개혁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일종의 사회보험이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24년간 이것을 방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을 하면서 모든 정보와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셔서 개혁을 주장하셨고 그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이 이해관계 당사자다 보니까 고통이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민심을 더 대통령보다는 더 많이 접촉하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확한 민심, 국민의 고통을 조금 더 줄이면서 개혁할 수 있게끔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자, 성치훈 의원님, 지금 의료 대란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9월에는 그 심각도가 거의 정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의대 증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뭐 의협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정부 정책이 아무리 선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항상 옳게 추진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대통령께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격노하셨다고 하는데 글쎄요, 국민들이 느끼기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붕괴되고 있는 건 지금 응급실 아닙니까?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서 사망하기도 하고 지금 새벽에 진통이온 산모들은 구급차에서 그냥 출산을 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지금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신호가 왔다면 경고등이 켜진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그냥 성장 과정 속에 있는 한 진통 정도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의료 개혁이 아니라 의료 개학이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의 뚝심이 아니라 대통령의 아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밀어붙일 경우 지금 서서히 지금 뭐 퍼센테이지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서 뭐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지만 예. 응급실이 평소에 비해서 한 40% 정도 기능밖에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예. 이것도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공의에 의해서 전문의, 교수님들까지 이탈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버티고 있는 응급실 더 붕괴될 거라고 보고 응급실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의료 시스템도 붕괴될 거라는 게 뭐 대다수의 이런 국민들이 예측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만 이걸 심각한 걸 못 느끼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9월, 10월 더 심각한 대란이 올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의료 대란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 문제를 진정 머리 맞대고 풀 것이냐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자신들의 입지를 부각하는 쪽으로 이 이슈를 다루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예. 의료 대란, 의정 갈등이 심각한 건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누려야 할 국민의 입장은 사라져버리고 검사와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소통 안 되는 검사와 의사들이 다투기 때문이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의료 대란 문제를 풀어야 할 당정이 다시 갈등하고 싸우는 거. 국민들은 아마 민심을 좀 거친 말로 대변을 하면 우리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지들끼리 싸우고 XX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했다라는 논평을 낸 게 있는데요. 예. 어떤 내용이었냐면 대표 되기 전에는 출마 회견 때는 민심, 국민의 눈높이 운운하면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내가 발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대표가 된 뒤에는 슬그머니 발을 빼지 않습니까? 지금은 급하면 민주당이 내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한 대표한테 필요한 건 윤 대통령과 맞서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뭔가를 바꿔보겠다는 것보다는 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이야. 앞으로 그렇게 봐주세요. 의도적인 각 세우기다. 그렇습니다. 의정 갈등에서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각을 세우는 것 같은데 예. 정치는 혀와 말이 같이 가야 됩니다. 따로 놀면 국민이 결국 다 알아보고 신뢰를 잃게 되거든요. 예. 고위 당정대라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에 고위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정부 정책에 관해서 사전 조정하고 논의하는 자리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당신들과는 얘기가 안 통한다. 그럼 나는 윤 대통령과 직접 얘기하겠다. 독대를 요청하겠다. 하고 얘기를 해서 풀어서 풀린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싸우면 국민은 짜증나고 피곤합니다. 예. 이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한동훈 대표하고 이걸 협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입장이 뭔가 뚜렷하게 정리가 안 돼 있고 또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이 사안을 뭐 직접 논의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공중전을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좀 좋은 방향으로 조율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성균 의원님, 네. 허은하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대통령이 삐치면 밥도 함께 먹기 싫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왔는지 훤히 보이지 않느냐라는 비판이고요. 대통령님, 할당하셔서 하고픈 일 마음껏 하세요. 국민의힘에
제2야당 편입을 환영합니다. 비판인데 어떤 비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의료 대란이 9월에 정점이라고들 예상도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달리 보는 게 의료 대란은 이제 시작이다. 예. 정점 오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허은하 대표가 얘기하신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삐지는 것과 경로가 일상화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 대표에게 삐지고 광복회에게 삐지고 이제 국민께도 혹시 삐져 계시지 않는가라고 좀 걱정되는 바고 의견을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묵살하는 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으시다면 스스로 탈당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야당으로 보내고 이제 뉴라이트의 힘을 창당하셔가지고 한번 뉴라이트의 야당을 하셨으면 예. 좋겠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데 보통 선거가 이제 1년 정도 준비하니까 안 그래도 지방선거가 다가온다면 국민의힘에서 이대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당내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은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친한계 쪽에서 대통령실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은영 의원님, 네. 오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응급실 상황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대통령실의 진단에 대해서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이다라는 비판까지 했거든요. 지금 이게 당정 그리고 당 대통령실의 이 갈등 국면이 결국 해소 국면으로 가면서 뭔가 해결 방안까지 나올까요? 아니면 계속 충돌로 가는 겁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개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현행 법상 5년마다 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왜 전 정권에서 저 모든 정부에서 외면했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 과정에 있어서 갈등과 저희 같은 여당이지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가 수차례 밝혔습니다. 본인의 목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고. 예. 가는 길은 같습니다. 단지 길을 가는 과정에서 그 방향성이라든지 속도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부 저희 당에 있는 지도부 쪽에 있는 인사분들께서 거친 언행을 하신 건데 그건 어디까지나 일부 의원님이나 또는 일부 인사의 언행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의 총론은 아니다라는 네,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이 독립 80주년이니까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배우고 지도자를 양성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광복회 학술원입니다. 지난 6월 개원식 때까지만 해도 보훈부 장관이 직접 와서 설립 취지에 공감을 하고 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불과 2달 뒤 보훈부는 광복회 학술원 예산 6억 원을 삭감해버렸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광복회의 반발, 부쪽난 경축식, 그리고 이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후손들과 국민 모두가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실에서 물러나십시오. 공교롭게도요. 김감년 단장이 맡은 아카데미는 학술원 사업 중에 하나이고 또 김 단장도 학술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광복회에서도 의아하단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련의 그런 과정 속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 아닌가 의아하고 어떤 정책과 인사가 옳지 않다고 그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정치적으로만 보면은 저희들이 곤란하죠. 저희들은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 예산 삭감이 보복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보복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국가보훈부가 내년도 광복회 지원 관련 예산을 6억 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6억 원이 광복회 학술원 사업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복회에서는 뭔가 이게 의도가 있지 않느냐. 최근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일종의 이제 보복성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내부에서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신규 편성된 예산도 아직 다 집행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거 다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추후에 사업 성과를 평가해서 내년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 단계이긴 한데 결산이 아직 다 안 됐으니까 결산을 하고 나서 추가로 이걸 예산 지원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아직 다 종결되지 않은 사안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데 성치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보훈부의 말을 100%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아직 9월인데 집행이 대부분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6억 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다 쓰일 수 있는 것인지 평가를 한 이후에 내년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말이 저는 틀렸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 광복회 학술원이 올해 6월에 개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개원한 지 지금 3달이 안 됐습니다.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집행하는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6월에 개원한 단체에 대해서 그 기구에 대해서 아직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았으니 너네 하는 거 보고 주겠다. 이 말 자체가 너는 모순적이라는 말씀을 안 주겠다는 얘기로 그렇죠.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광복회의 인식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광복회는 사실 그 나머지 26억 원이 운영비인데요. 운영비뿐만 아니라 지금 자꾸 정부나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광복회가 이거 국민 세금 받아가는 것 아니냐. 국민 예산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광복회 인식이 왜 다르냐. 결국 지금 이 광복회가 받고 있는 돈은 행정적으로는 국가 예산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기원을 따져보면 1965년 한일협정 때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독립유공자들이 받지 않고 국가의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줬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돈을 경제 발전 이루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정부가 그 당시에 뭔가 중화공업이나 이런 경제 발전 이루고 싶어도 돈이 없었는데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외국으로부터 돈을 갖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한일협정. 사실 독립유공자들의 국민들이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그래서 배상금이란 이름이 아닌 대일청구권이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받았던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포스코 전 회장인 박태준 회장은 이거는 독립운동가들의 피로 얻어낸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제철소를 짓고 실패하면 우린 강에 빠져 죽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을 정도로 예. 그 사업에 국가 경제 발전에 들어간 돈은 독립유공자들의 피로 받아낸 돈이라는 게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복회의 입장은 그렇게 된 돈을 경제 발전을 많이 이뤘고 국가 예산도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사업을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은 우리의 자체권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정부가 이것을 평가하고 갑자기 그 6억을 이후에 평가해보고 주겠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저는 광복회의 말에 더 일리가 있고 그 신뢰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입장, 보훈처의 입장, 저는 국민들이 보실 때는 설득력이 없는 입장으로 보일 거라 그렇게 느껴지실 거라고 설득력이 없다. 네. 김영희 의원님, 네. 국가보훈부의 설명도 그런데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또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련의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와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산이 완불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추가로 주는 것은 국가 재정 방침에도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공법단체 추가 지정하는 것도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공법 추가 단체 지정하는 것도 강복회 주장과는 좀 상반.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도 없네요. 그렇죠.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강복회 입장에서는 의심스럽겠지만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기가 공교로운 거는 10월 2일이면 제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보통 이맘때쯤 정부에서 국가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번 8.15 때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겹치면서 공교롭게도 오해가 발생한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아쉬운 거는 보훈부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미리 강복회와 좀 사전 협의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광복회에서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걸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해서 이제 깜짝 놀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일지 아니면 사실에 기반한 뭐 의구심일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엽 위원님, 예.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는데 이제 보훈부가, 그러니까 광복회가 보훈부 산하의 유일한 공법 단체인데 왜 광복회만 있느냐? 다른 단체도 이 공법 단체로 포함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8.15 이 이른바 사태를 겪으면서. 오해나 의구심은 너무 점잖은 표현 같습니다. 예. 홧김에 그 얘기를 먼저 했던 거죠.
공법단체 추가 지정해서 광복회 좀 찌그러뜨려. 그랬는데 알아보니 그 법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어? 예산 깎아. 예. 이렇게 결론 난 거죠. 광복회에서 그날 따로 식을 갖고 나서 그 자리에서 나온 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엄중 대응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전 그래서 엄중 대응한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올래나 압수수색 들어가나 누구 소환하나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공법단체 추가 지정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못하니까 예산 삭감하는 거고요. 저는 다음 수순 보입니다. 지금 광복회 주고 있는 예산 꼼꼼히 들여다볼 거고 특히 회장, 이종찬 회장이 쓰고 있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밥 한 그릇이라도 허투루 먹었다면 이종찬 회장 망신 줘서 쫓아내지 않을까. 윤석열 정권 아주 치졸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라고 불렀다는데 아버님이라고 불렀다는 윤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상상이 갑니다. 추정이 됩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을지. 예. 자, 김민영 의원님, 지금 네.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해서 광복회만 주던 뭐 이른바 뭐 혜택이라 할까요? 아니면 뭐 예산 이런 것들을 좀 분산시키겠다. 그러다가 이게 법을 바꿔야 되니까 안 되니까 이번엔 예산을 한번 손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으로 옮겨진 것 같다라는 주장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두 반론할 수 개는 있겠습니까?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공법단체 지정하는 건 입법 과정이니까요. 그걸 몰라서 설마 그랬다고 저는 보는 거엔 좀 동의할 수가 없고 네. 예산을 꼼꼼히 지켜봐야 되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광복회라 하더라도 성역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 기관과 정부 단체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무슨 마치 보복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정상적인 과정에 의해서 그 예산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복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김보엽 위원이 말씀하신 법인카드를 세세하게 볼 것이다라는 점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해지네요. 법인카드가 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전성균 의원님. 네. 광복절 행사 당시에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멘트를 들었는데 김감년 광복회 독립영웅 아카데미 단장 대통령 물러나라라는 발언을 두고 보훈부가 정치 중립 위반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것 역시도 보복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정당한 행정적 조치라고 보세요? 저는 오히려 정치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중립을 지켰다고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워낙 뉴라이트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광복회가 자진해서 정치 중립을 지켜주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예. 물론 물러나라는 말씀이 참 강력하고 또 강하긴 합니다만 뉴라이트계 인사들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의 망언들을 보면 수위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치적 중립 부분을 따지기 전에 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변에 혹시 다른 말씀하시는 인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충신입니다. 예. 그분들 말씀 꼭 들으시고 이번 삭감 이슈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있을 때 30%에 이제 걸쳐 있는데 저는 일부분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최근 이제 앞으로 올 그 부정평가, 긍정평가 어떻게 변할지를 좀 기대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콘크리트를 몇 %로 보고 계세요? 아니 지금도 콘크리트라고 보는데 예. 기존에 이제 광복회에 계셨던 훌륭한 선배님들께서 보수를 지지해 주셨는데 예. 국민의힘은 지지해 주시겠지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예. 그럼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군요. 자, 김용 의원님. 지금 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거는 규정상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네, 법무가. 그렇습니다. 네, 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역사 인식의 문제로 가지고 이렇게 발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 인식을 가지고 정치가 개입하는 건 사실 저는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학계에서 다뤄줘야 될 문제지 예. 정치가 개입하게 되면 굉장히 이 사건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지금 역사 논쟁에 관련해서 저는
학계에서 조금 더 빠른 결론이 나와서 정치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일어나는 이런 비극 자체가 근현대사의 해석을 두고 일어나는 이런 갈등 자체가 어쩌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비극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자가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 발언과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단도직입 코너에서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팩트체크를 좀 장시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께서는 사실 대중 사우나를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언론 보도들을 보시면 사우나를 즐겨 하신다라는 보도들도 있고요. 왜 갑자기 대통령 사우나 얘기냐?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증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등기 없는 건물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 못 밝힙니까? 지금 불법 증축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게 왜 불법 증축입니까? 신고하고 등기만 안 됐다 뿐이지. 이것뿐만 아니라 아닙니다. 다른 불법인지 아닌지도 논란이었지만 이 건축물의 정체에 대한 시선도 곱지가 않았습니다. 한 곳은 사우나였고 또 한 곳은 드레스룸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각각 약 7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학가의 평균 원룸 크기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돈은 줄이고 관저에는 돈을 아무렇게나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관저 증축, 불법이 맞다면 다소 체면을 구기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저에 사우나를 증축했다. 그런데 불법이다. 라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성치윤 의원님, 어제 운영위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제기했단 말이에요. 한남동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존의 청와대를 떠나서 지금 그 관저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외교부 장관이 쓰던 관사를 지금 쓰게 된 것인데요. 예. 그 위치에 이제 관저 2층에 있는 그 14평 정도를 증축했다는 건데 그것이 제대로 등기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등기만 안 됐을 뿐이지 뭐 불법 사항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등기를 안 떼면 사실 이건 불법이거든요. 한 달 내에 원래 등기를 떼야 되는 것이고 왜 등기를 떼면 이 소유주가 누군지 왜냐하면 이어지는 문제와 또 관련된 것인데 사실 어제 운영에 지적한 것이 이 14평의 불법 증축 이 문제와 함께 지금 우리가 지금 사진을 통해 보고 있는 게 한쪽에 갑자기 정자가 생겼습니다. 예. 그 정자가 뭐냐면 작년 광주 비엔날레에 출품됐던 작품이고 당시에 그 BTS가 그것을 관람하면서 꽤 유명해진 작품인데요. 저거네요. 예, 저 정자가 갑자기 지금 청와대 관저로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저로 이동이 된 겁니다. 근데 저게 뭐 이 작가 출품했던 작가가 처치 곤란이라서 가져왔다라는 좀 궁색한 변명을 대고 있는데 그 작가의 작품이 최소 1,500만 원에서 비싼 것들은 거의 한 3억 원에 팔리고 있는 그 작가의 작품이거든요. 작품이 저 안에 있다는 건가요? 아니 안에도 미디어 작품이 있었고 저 한옥 자체도 작품인데요. 안에 있던 미디어 작품은 기존 작품이다. 그대로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전시관에 있고 예. 한옥이 옮겨진 겁니다. 예. 그럼 저것도 하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것도 등기를 해야 되죠. 근데 등기를 하게 되면은 저 한옥의 소유주가 누군지 밝혀야 되죠. 근데 지금 안 밝히기 위해서 혹시 이거를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왜냐? 저거를 누가 사느냐? 대통령실 소유냐? 김건희 여사 소유냐? 그럼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소유냐? 만약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만약에 구매한 게 아니라 선물 받은 것이라면 누구한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았느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가의 작품은 꽤나 고가에 팔리고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글쎄요. 또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그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을 할지 예. 모르겠으나 저것도 상당히 고가의 작품으로 추정될 수 있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TS가 관람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작품이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지적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 연관돼서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왜 등기를 안 했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우나와 그 드레스룸을 사용한 그 14평의 증축도 왜 등기를 안 했느냐. 연관돼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 다 등기를 안 한 게 결국 혹시 소유주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대통령 관저에 사우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년 전에 공개했던 청와대에도 사우나가 있었기 때문에요. 네. 아까 천하람 의원이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사우나 즐길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왜 절차상에 이런 문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참여정부 때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 화백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100% 다 과정을 공개하고 비용도 청와대 비용으로 했다. 그 당시 1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왜 깜깜이로 진행하냐는 거죠. 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운영위에서 저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 두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반면에 정진석 비서실장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일단 그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김윤영 의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게 아마 그 광주 비엔날레 네. 그 작품 중에 하나인데 네. 대통령 관저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대통령 관저가 많이 초라합니다. 아니 제가 질문이 다른 좀 긴데 그래서 누가 왜 설치한 걸까요? 외빈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전통의 어떤 그 건축물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새로 이제 설치를 한 것이죠. 네, 믿음기로요. 건축물과 관련되는 신고나 허가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작은 네. 정자 전통 한옥은 관할구청의 건축허가 착공 신고 준공까지 모두 마친 건축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등기는 왜 안 하세요? 이거 지금 등기 안 해서 불법 증축물 관리 신고 안 한 셈인데 그 왜 안 하셨습니까? 지금 관련 법령에 따라서 현재 건축물 대장 등재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규정을 한번 볼까요? 부동산 등기법 41조를 보면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은 하등에 문제가 없다. 지금 협의 단계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등기의 선행 요건을 먼저 봐야죠. 등기의 미등기 하면 불법 맞습니다. 근데 등기의 선행 요건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건축물 대장은 관할구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밝혔죠. 아마 강 의원님께서 질의서 작성하신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부분은 빼시고 마치 네. 이게 위법 사항만 강조하셨는지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전체 과정,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고 미등기라면 불법인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있었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하셔서 얘기를 하셨으면 국민 여러분께서도 오해를 안 하시고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밝혔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협의 단계를 다 마친 다음에 1개월 뒤에 등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대통령실도 어제 저와 같은 취지로 해명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정자가 관저로 오면서 앞서 이제 얘기가 나왔죠. 미술품 구입에 지출한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게 관심은 쏠리는데 뚜렷한 답은 없고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설명을 한번 볼까요? 계약의 구체적인 부분을 밝힌 적은 역대 정부에서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원래 밝히지 않는 게 맞나요? 김보엽 의원님? 아까 성치훈 위원이 언급하신 미술 작품은 제 기억으로는 통영항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네. 구입했던 통영항. 그 작품이 이명박 대통령 때는 어디로 치워졌다가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작품 어딨냐, 당시에 노 대통령이 구입했었는데 했더니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던 거를 다시 가져와서 복원한 일도 있었습니다. 예. 사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전부 다 공개가 된 적이 있고 공개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이목상 작가의 광장에서라는 작품을 대여해 온 적이 있거든요. 예. 제가 궁금해서 취재를 좀 했었는데 원소유자 그리고 얼마에 대여했는지 임대액수 이런 건 당시 청와대에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검사들이 특활비로 어느 집에 가서 고기를 얼마나 먹었는지도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모두 밝혀지는 세상입니다. 안보 혹은 경호상 민감한 물품이 아니라면 그리고 미술작품이라면 소유자 그리고 액수를 공개하는 게 떳떳하겠죠. 네, 그렇군요. 한남동 관저 안에 사우나와 드레스룸도 새롭게 증축이 됐는데 이 문제도 어제 운영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관저 2층에 14평 정도 증축을 하셨죠. 언론에 사우나와 드레스룸이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공사 계약하는 거를 왜 못 밝힙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의원님, 통합방위법에 보면은요,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하고 거기에는 대통령 사우나와 관저와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 시설입니까? 자, 의원님,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이 집무하시는 집무실,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서 조각조각 정보가 모아지면 적이라든가 불순 세력들에게 그 정보가 누설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다. 네, 전성규 위원님. 네. 천하람 원내대표가 완전히 초심을 잃은 것 같다라고 대통령실을 직격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제 공사 계약을 보통 기초광역의회에서도 도나 시에게 계약이 어떻게 계약했는지 묻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계약을 어떻게 이루어졌다를 알려주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못 알려주는 것이 단순히 보안 때문에 못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설명하는 거는 지금 불순 세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좀 놀랐습니다. 불순 세력이요? 네, 왜냐면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 말씀하셨고 또 방금 또 불순 세력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대통령실 안에 있는 인사들께서 어떤 대화를 평소 어떤 대화를 하는지 좀 엿볼 수 있는 상황이고 혹시 그 대통령실에서 안 보이는 거대한 적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섀도우 복싱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어떤 계약을 했는지 이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적법하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안 보여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김윤영 성취인 의원께 차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사 계약을 국회에 밝혀야 됩니까? 아니면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밝히지 않아도 됩니까? 저는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것이 국가 아니고 보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과거 청와대 근무 시절에 이런 일이 겪었었는데요. 그 청와대 내부는 나무 한 그루에서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사진을 찍어서 그게 외부에 나가게 되면 자표가 된다는 거죠.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봤듯이 그런 사소한 자표 하나가 사진 하나가 자표가 돼서 드론 공격이라든지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뭐 불순 세력 얘기하셨는데 저는 불순 세력보다 이 점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국가입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국가 안보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하고 싶은 저 시설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음 정권에서 다음 대통령이 쓰실 시설이고 제가 청와대 근무했을 때 청와대 건물이 D등급이었습니다. 안전등급이. D등급이면 E등급 바로 위인데 E등급이면 즉각 사용 중지고 D등급이면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빗물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열악한 시설이지만 국민의 눈치라든지 또 당연히 정부 야당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어지고 나서 보수나 개보수가 되게 힘들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렇군요. 성취인 의원님요? 짧게만 알겠습니다. 바로 죄송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아까 사진에 보였듯이 이미 위치랑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드레스룸과 사우나를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를 묻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보안과 별도라고 생각하고 또 다음 대통령 쓰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누가 확신합니까? 지금 계속 청와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용산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개혁신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갑니까? 그거는 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못 드리지만은 다만 사실 그 용산이 지금 뭐 천공 개입설도 아직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다음 대통령이 거기를 쓸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김보엽 의원님도 조국 혁신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면 용산 한남동 관저를 안 쓸 생각이세요? 예, 안 쓸 생각입니다. 저희는 세종시로 가서 온전한 행정수도를 만들 생각입니다. 아, 세종시를 수도로 만들겠다. 갑자기 이제 대선 공약이 하나씩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성취인 의원님.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시겠죠? 아, 밝혀야죠. 만약에 국가 안보와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다. 드레스룸과 사우나의 뭐 증축과 위치가 국가 안보와 연결이 있다고 주장을 끝까지 하신다면
그러면은 방식을 달리하면 되죠. 뭐 예. 정보위라든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항들은 사실 정보위에 여야 의원들이 한정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지적하고 그 안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보위나 이런 데를 통하면 충분히 방법이 있음에도 밝히지 않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순 세력에게 이 정보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네.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웠던 거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 운영을 뭐 긴축 재정하자라고 하면서 나라 국가는 비고 있고 세수는 펑크나고 있고 펑펑 계속해서 펑크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저도 아까 전에 뭐 드레스룸이나 뭐 사우나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하나 그렇게 국가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그런 소식이 알려졌다? 국민들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하면서 왜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사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밝히지 않은 것이지 뭐 불순 세력에게 저는 그게 진정성 있는 설득력 있는 해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김보엽 위원께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이전을 공약한. 네. 네. 아직 당론은 아닙니다. 네. 예, 갑자기 물으셔서. 대변인 자격에서 네. 말씀하신 걸로. 결국은 청와대를 나와서 한남동 관저와 지금 용산 대통령실로 간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의 근원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소통이 잘 되느냐? 그리고 오히려 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소통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소통 그동안 안 했었죠. 안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올해 들어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국정브리핑도 내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도 안 한다 비판 받고 나서 겨우 하는 것 같고요. 경호와 보안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왜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나왔을까? 근데 이해도 갑니다. 이쪽 분들은 휴대폰도 원격 조정으로 터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건 아닌데 아까 그 비서실장님도 초라하다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관저. 예. 외교부 장관이 쓰는 관저는 외교 사절들이 와서 만찬하고 파티하고 교류하는 공간입니다. 그곳의 수준이 국격의 수준입니다. 그곳을 초라하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평소에 얼만큼 화려하게 살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일본 국적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슨 그걸 어떻게 인정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은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한데 무슨 국적이 있습니까? 자, 이건 여야 진보 보수를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왜 부정을 해요? 대한민국을 왜 부정해요?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거센데 적절성을 넘어서 이게 과연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냐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사학을 전공하고 한일관계 법 역사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팩트체크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의 시국을 학자로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저로서는 솔직히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위기의식이요? 예. 거의 매일같이 매우 당혹스러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서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 곳곳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했던 일들을 전면적으로 지금 다시 돌아봐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련의 인사 문제와 논란도 있었고 또 그로 비롯된 또 파생된 문제도 있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세요? 아니면 의도된 흐름이라고 보세요? 지금 정부와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한국학시황연구원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를 연구하는 공공기관이거든요. 거기에 그 수장들 그리고 최근에는 독립기념관의 관장까지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발언을 하는 분이 임명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학계 전체를 놓고 보면 그분들이 주류가 아니에요.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핀셋으로 골라내듯이 그렇게 골라내서 임명을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예. 따라서 어저께 김채호 국가안보실 차장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를 잘 모른다라고 발언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위기의식뿐만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이걸 밝혀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한번 들어보죠. 총론에서 일제시대 때 우리의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사실입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한반도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장으로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1910년에 한일 병합 조약으로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가의 기본 구성 요건 중에 하나인 주권이 상실된 상태 아니냐. 그래서 국가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국적일 수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김문수 후보자의 주장이거든요. 네.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그 주장은 1910년에 이른바 병합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유효하다라는 전제에 설 때에만 가능한 주장입니다. 예. 그것이 무효라면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 자체가 아예 원천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일본의 입장은 그 조약이 유효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 조약이 당초부터 무효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1910년 이후에도 한반도가 일제의 영토가 된 적이 없고 한반도의 인민이 일본의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한국 정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은 이게 명문화된 입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바꾼다고 하면 입장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불변의 입장입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대한민국의 법적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고요.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개 정부가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1965년에 한일 기본 조약이 있었잖아요. 그 조약에서 이것도 이제 무효로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무효가 아예 그 당시부터 원천적으로 무효였다. 아니면 지금에서 돌이켜 보는데 무효였다. 어떤 식의 판단으로 이걸 봐야 됩니까? 예, 그게 이제 한일 기본 조약 제2조인데요. 예.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입니다.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측에서 이 조안의 초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한국 측에서 만든 초안에는 이미 무효가 아니고 무효라고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무효라는 것은 법률 용어고요. 그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제의 35년간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이 되는 것이죠. 네. 지배의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일본 측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마지막에 가서 임의라고 하는 애매한 수식어를 붙이자. 그리고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해석을 하자. 네.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해석대로만 따르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해석을 따라야 됩니다. 예. 그 해석에 따르면 이미라는 표현보다는 원천적으로 무효였다. 한국 정부의 해석은 무효라는 것은 애당초 무효라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고 임의라는 것은 그 무효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 정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그동안의 해석과 입장에 따르면 일본 국적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네요. 한국은 불법 강점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일본은 합법 지배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1910년 조약의 효력입니다. 예. 1910년 조약이라는 것은 그 한국 전부의 통치권을 한국의 황제가 일본 황제에게 넘긴다. 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효라면 그 시점에 한반도의 통치권이 일본에 넘어간 것이죠. 예. 그렇다면 그때부터 한반도는 일본 영토가 되는 것이고요. 한반도의 인민은 일본의 신민이 되는 겁니다. 신민.
그때는 신민이라고 했으니까. 황국의 신민이다 이런 예. 표현이죠. 신하인 인민입니다. 예, 그게 유효라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예. 그게 무효라면 통치권이 한반도의 통치권이 일본에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한반도는 일본의 영토가 된 적이 없고 네. 한반도 인민은 일본의 신민이 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예. 전자는 일본의 입장, 후자는 한국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불변의 우리의 입장인데 그 입장을 일본 입장으로 해석을 한다면 3.1운동이나 임시정부 수립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한반도 인민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신민들이 나서서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소요고 내란이다라는 것이 됩니다. 3.1운동은 그러면 소요 사태가 되는 거네요? 예. 실제로 소요죄, 내란죄로 일제가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은 처벌했던 것은 그 인민들이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입장에 선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본 제국을 타도하려고 하는 반국가 단체가 됩니다. 네. 그것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성원들이 대일본 제국의 신민인데 국가에 대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다. 일제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독립의 영웅이라고 하는 우리 선조들이 반국가 단체 소속의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고 소유와 내란죄를 저지른 내란범들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단이 있었잖아요. 판결이. 그 판결을 보더라도 같은 맥락의 해석과 우리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대법원에서 2012년에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고요. 네. 2018년에 최종 그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판결을 보게 되면 일제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 광점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그 시기에 만들어진 법률 관계 중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합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판결이 조금 복잡합니다만 그 판결에서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예.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그것은 법에 따른 합법적인 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강제라는 것을 부정해요. 네. 그런데 한국 대법원 판결은 뭐냐면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신에 반한다. 그러면서 이걸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이 사람을 끌고 와서 일을 시켰다. 이거 불법행위다. 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제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예. 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자의 발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건 오로지 일본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의 시각에 서지 않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1910년 조약은 원천무효예요. 한반도가 일본 영토가 된 적이 없고 한반도 인민이 일본 국민이 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 국적자이다, 일본 국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 철저한 일본 시각이네요. 어떤 쟁점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달라요. 예. 정면을 충돌해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한국 정부 쪽을 선택해야죠. 예. 김문수 지사 후보의 발언은 일본 정부의 논리를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뭐 어떤 정부든 간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취해왔던 우리가 정립했던 사실관계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김문수 후보자의 이 주장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됐죠. 최근에 유라이트 인사들을 그와 같은 기관에 임명한 것도 그렇습니다만
3.1절 기념사가 나올 때마다 네. 광복절 기념사가 나올 때마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인식을 의심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강제동원 제3자 변제라는 것은 일본 기업이 져야 될 책임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대신 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것을 한국의 행정부가 나서서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문이 제기가 됐고, 이번에도 그 광복절 기념식이 그 광복회가 따로 개최를 하면서 광복회에서 공개 질의를 했죠. 1910년 조약의 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지난 8월 23일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 회신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원래 있었던 입장, 그것을 계속 우리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만일 윤석열 정부가 그 같은 입장이라면 그것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1910년 조약이 원래부터 무효다. 그러면 한반도라는 것은 불법 강점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전제로 한 가운데 국가 정책, 외교 정책을 꾸려가야 된다. 그 점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김문수 후보자 같은 주장이 처음 나온 건 아니고 뭐 아주 일각에서는 그동안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주로 어떤 진영에서 이런 주장을 했고 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주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극히 산발적으로 나왔었죠. 예. 그러다가 2005년에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2006년부터 이른바 건국절 논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부터 조직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와서 마침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일본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반일이다.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이건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종족주의자다. 미개한 종족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책입니다. 예. 네, 그 책이 이제 한국에서 많이 팔렸죠. 일본에서는 번역서 수십만 부 팔렸습니다. 네, 그 책을 그런 계기를 통해서 좀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할까? 저로서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서 밝혀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반일 종족주의를 주도했던 그 이영훈 교수가 그 전에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을 내면서 거기 서문에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보면 상당히 독특한 세계관 그리고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사의 핵심은 이기심과 자유다. 이게 핵심이다. 네. 이때 자유라는 것은 경제적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을 최대한 추구하고 그 이기심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 그것이 역사 발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 이때 경제적 수치가 나아진 부분이 조금 있죠. 네. 그런 것만 내세우면서 그것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세계사적 의미는 전부 다 묻어두고 경제적으로 조금 성장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일제 시대는 그 사람들이 말하면 일제 시대는 이건 발전한 거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 특이한 세계관, 인간관에 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한 3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이 이제 학계에서도 그동안 있었고 그게 학문적 자유냐 아니냐의 논쟁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건 학문 쪽에서의 문제였고 이게 정치 참여하고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국정 참여자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정반대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취하겠다라는 사람은 최소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법사 전공자이고 한일관계 법 역사를 오래 연구한 전문가
김창록 교수였는데요. 대구에서 인터뷰를 위해서 먼 길을 KTX를 타고 또 걸어서 JTBC 스튜디오까지 와주셨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종종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는 2019년까지 40% 아래로 유지됐습니다. 그러다 2020, 2021, 2022년을 거치며 50%에 육박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힘들게 보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출이 급증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에선 어쩌다 세수 펑크가 났던 건지, 물가는 왜 그랬던 건지, 경제 성장률은 또 왜 이런 건지 무척 궁금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같이 야근했는데 왜 나만 피곤하지? 차이는 아로나민 골드.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뇌세포막을 통과하는 푸르설티아민. 먹으니까 다르네. 아로나민 골드 주세요. Thou fools, nor shall death drag thy one rest in its sheath. On this beat, and more so we write, in this song forever you remain. On this beat, immortal we write, in these rhymes and forests sway. 눈가는 얇고 민감하니까 아이크림은 더 신경 써서 골랐죠. 3X 이펙트로 탄력을 채워 3.7배속 빨라진 주름 개선. 경험하세요. 1위의 차이. 유세린 아이크림. 유세린. 시크한 블랙은 일회용. 선택할수록 퍼울 다크로 다시 찐 블랙. 어두운 옷이 되살아난다. 새 옷인가요? 아니, 퍼울했죠. 퍼울.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